세상에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이라는 도구로 다채로운 삶의 결을 입체적으로 드러내주곤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개인의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해서 시각 언어로 풀어내는 분입니다. 현대미술작가 최찬숙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공부하셨고 이후로도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면서 활동 중이신데 요새는 주로 어느 도시에 계시나요? 올해는 베를린에서 좀 오랜 시간 보냈고요. 올 9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초반에 올해 전반에 공연하실 일이 많으셨나 봐요. 그렇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휴식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베를린에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 베를린에서 쉬면 뭐 하면 좋은가요? 제가 베를린을 안 가봐서요. 베를린은 일단 뭐 공연이나 전시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공원이나 네. 아니면 놀이터나 오, 네, 그런 놀이터요? 부분들이, 네, 제가 네. 아이가 5살짜리 아들이 있어서 네네. 항상 좀 쉬는 곳이 놀이터나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7살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어서 네. 모든 휴식이 딸 위주로 좀 돌아가긴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들이 있으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네. 이 왔다 갔다 하시는 활동이 조금은 제한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네네. 지금 저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제 생겼습니다. 여태 자유롭게 사셨는데 네, 맞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할 때는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이 아이들과 관련된 맞아요. 일은 자유롭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응원합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유학 가실 때는 거의 뭐 굉장히 어린 나이셨다면서요? 유학은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가고 싶었고 어떤 뭐 외국에서의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꿈보다는 한국을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좀 주로 이렇게 도피 유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을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세상을 보겠다. 좀 외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외국에서 살고 싶고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 저는 정말 10대 시절에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세상 가운데 왜 베를린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거는 좀 사실 되게 마음 깊숙이 깔려 있는 이제 그런 작은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한국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좀 온 세상 우주의 중심 같은 분이셨어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좀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고, 네. 그래서 좀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서 뭐 베를린이나 독일이라는 뭐 특정 국가에 이렇게 목표를 두고 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갈 수 있는 곳, 내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 이런 곳들을 좀 찾다 보니까 베를린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궁금한데 베를린이 왜 현실적으로 만만했나요? 일단 학비가 없어서. 독일은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목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경제적인 부분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아보다가 독일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대로 잘 됐습니까? 네, 생각대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주자로서의 삶이 저는 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나는 여기서 뭔가 이방인 같고 주류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을 이제 10년 넘게 버티신 건데 이주자로서의 생활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어쨌든 처음부터
좀 제 삶의 환경을 바꿔보고자 하는 좀 욕망이 커서 그랬는지 이제 좀 그곳에서 이주자로 겪게 되는 것들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요. 좀, 예, 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보니까 좀 제가 흥미롭게 느낀 점은 이렇게 한국에서 모든 것을 좀 바꿔보겠다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이제 네. 어느 날 딱 기숙사 방을 들어갔는데 약간 갑자기 이렇게 좀 익숙한 공간이라도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딱 공기가 딱 들면서 방을 딱 보니까 제 한국의 방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좀 주변에 브라질에서 온 친구들, 터키에서 온 친구들,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들도 되게 초기에 비슷한 예, 경험을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내가 이렇게 몸은 이주했지만 아직 내 정신과 약간 모든 것들이 아직은 한국에 매여 있나? 아니면 그때의 어떤 익숙함 안에서 내가 좀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몸이 오는 시간과 이렇게 정신이 오는 시간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예,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경험들, 이런 그때 느꼈던 충격들, 또 그때 먼저 와 있었던 브라질, 터키 친구들이 했던 말들, 이런 게 전부 작품에 녹아 들어갑니까?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뭐예요? 왜 사람은 이동을 하길 원하지? 그리고 이동을 한다고 아, 해도 왜 자신이 떠나온 것과 같은 비슷한 환경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이제 이런 욕구들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 약간 이런 관심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신기한데 이동을 했는데도 옛날 환경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러네요. 우리 그렇죠. 막 이민 갔는데 김치 찾으러 다니잖아요. 네네. 그거랑 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비슷합니까? 네. 왜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연구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는 왜 그러는 겁니까? 글쎄요, 약간 이게 결론이 있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약간 사람이 욕망하는 것들, 네, 욕망하는 것들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좀 이렇게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앞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쫓아서 이동을 하더라도 사실 실제 그곳에 갔을 때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항상 동반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을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맞아요. 그래요. 말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작품화하고 있습니다. 이주, 이동, 공동체, 밀려난 몸. 최찬숙의 작품 세계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신다면? 이게 가장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동료 작가들이랑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음, 사실 제 작품을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예, 조금 길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인간이 이동하는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여러 격차들,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변화들이 이제 우리 생활에 어떤 것들을 가져다 주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로 풀어가고 있는 작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어떤 매체요? 저는 이제 주로는 이제 영상 설치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관객들이 그 전시의 공간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감각할 수 있는지가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책을 내기도 하고, 네. 좀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예, 계속해서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서 느끼는 감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카페를 가면 여기는 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고, 어디를 가면 여기서는 친구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책을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어떤 공간의 감각입니까? 네. 그리고 특히 전시장이라는 것은 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제 보러 오고, 네. 뭔가 이야기를 들으러 오고, 이제 찾으러 오게 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감각이 굉장히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그 열려 있는 공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신체 기관에 있는 눈과 귀와 코와 그리고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생기는 어떤 여러 행동의 변화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에 제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객들은 앉아서 봐야 될 때가 있고 서서 봐야 될 때가 있고 기대서 봐야 될 때가 있고 이제 이런 여러 몸의 이제 그 변이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피커는 어디에 달려야 할지 아니면 어떨 때는 소리만 들려야 할지 어느 순간에는 조명이 켜져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작업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매체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난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뭐 조명, 사운드, 뭐 무슨 순서로 이 공간을 먼저 본다 이런 규칙이 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형식들을 많이 처음에 생각을 하죠. 창문은 어디에 나 있는지, 문은 어디에 있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성격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들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경로들을 좀 짜는 편입니다. 이 아티스틱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공연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출판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티스틱 리서치가 뭔가요? 이제 아티스틱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네네. 사실 세상에 이제 여러 지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들, 뭐 과학 쪽에서는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실험한 어떤 결과들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지식이 되어서 세상에 공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술이라는 분야가 그동안은 많이 직관에 의지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시화되고 설명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들은 하나의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경험으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이제 아티스틱 리서치는 아니다. 예술도 하나의 지식이고 우리가 이제 직관이란 영역 자체도 우리가 어떤 조사나 어떤 기본적인 여러 체계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시도에서 시작된 어떤 하나의 학문적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티스틱 리서치가 뭐 예술이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지점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보다도 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그냥 나의 느낌 때문에 어떤 직관성 때문에 그냥 내 기분이 이랬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객들과 함께 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아티스틱 리서치가 좀 재미있기도 하고 계속 저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어떤 걸 보고 느끼고 하는 거를 분석해서 정리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 상대방이 느끼는 것들 정리한다기보다는 네네. 이제 작가가 관찰하는 것에서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하다. 이건 왜 이럴까라는 이제 질문이 들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과학자들이 자기의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거랑 굉장히 좀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들었을 때 이제 직접 그 질문에 어떤 근거들 아니면은 이유들을 조사해 나가고 그 조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발표하면서 점점 자기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업으로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접근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깊게 들여다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리무브라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할머니의 삶을 추적하면서 시작된 작품이다 하셨는데 이 작품을 설명하시면서 아티스틱 리서치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이제 리무브 같은 경우는 정말 저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자서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까 네네.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그 외국에서 이주자로 사는 것 이제 이런 경험들이 좀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사셨던 저희 일본인 친할머니를 좀 떠올리게 됐고 그때 그런 와중에서 친할머니는 왜 갑자기 한국으로 시집을 오시게 된 거지? 도대체 그 시집을 오시기 전에 일본에서는 이제 어떤 삶을 사셨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통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나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잖아요. 없죠.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좀 과식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궁금증이 생겼는데 사실 할머님 돌아가셨고 음. 이제 그거에 물어볼 데가 대해서 없죠. 물어볼 만한 네. 정말 본인의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었고 아마 이제 할머니의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잘 안 될 테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님이 남겨주신 이제 유품이 사진첩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진첩에 근거해서 제가 한 2주간의 여행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여행에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이건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2주 여행하다가 할머니의 과거를 찾았습니까? 일정 부분을 찾았죠. 왜냐하면 그 사진첩 안에 네. 제가 이제 장소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은 일단 할머니가 태어나신 고향이 히로시마였고, 네. 그래서 그 히로시마를 일단 먼저 가야겠다라고 이제 무작정 생각을 하고 히로시마에 딱 내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는 택시를 이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탔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사진첩을 보여드렸죠. 네. 혹시 아시는 곳이 있냐? 네. 네, 근데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나요? 네, 그렇죠. 택시 네네. 기사님이 나이가 지긋한 분이셨는데, 근데 그중 사진 중에 한 곳을 딱 집으시면서 이 다리를 내가 안다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다리가 있는, 그러니까 그 사진의 배경으로 있는 다리가 그 히로시마에서 한 40분경 떨어진 구레라는 도시였어요. 아, 근데 그분이 40분. 이제 그곳 출신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만나서 그 택시 기사님께서 내가 데려다 주겠다. 정말. 네, 그래서 그곳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택시를 타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다리 앞에 딱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그 다리의 위치를 찾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의 연유를 알아보니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 구례라는 곳에서 잠수함을 만드는 일에 투입이 됐었고, 그래서 거기서 한국인 노동자들과 일본 여성들의 혼인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그곳에 살고 있는 저희 할머니와 같은 그런 할머니들,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었던 할머니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 이어져서 네. 제가 사진첩에 있는 대부분의 사진을 장소들을 다 찾았던 그런 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네. 결국 다 찾았습니까? 거의 한 70% 우와. 이상의 장소들을 이런 되게 우연의 연속으로 찾게 됐던 것 같아요. 우연의 연속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네네. 택시 기사님 만난 것도 네. 우연이었고 또 네네. 다른 우연은 뭐가 네,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종착지가 이제 할머니 사진첩 안에 이제 일본 노인들을 이제 케어하는 노인 요양 보호 시설에 대한 전단지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네네. 그래서 네. 일본 도쿄에서 근교의 이바라키라는 도시에 있는 노인 보호 시설 이제 이 전단지였는데, 그래서 그곳을 제일 마지막 장소로 이제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전단지 안에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혹시 할머니가 관심 있으셨던 곳이었나?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무작정 찾아가서 이제 거기 재단의 이사장님과 이제 그 아들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줍니까? 네,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진첩을 이제 보여드렸죠. 혹시 네, 아는 네, 곳이 네. 있냐 했더니 거기서도 이게 바로 저 화단 밑에 곳이다라고 알려주시고, 이제 또 거기서 되게 놀라운 사실을 들었던 것이 그 사진첩 중에 하나가 진짜 그 요양원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놀라운 좀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 요양원 자체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 한국의 식민지화하면서 네. 생겨난 여러 이제 고아들, 이제 이런 전쟁 고아들이나 이제 이렇게 탄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사죄의 마음으로 이제 일본인 선교사와 한국인 선교사 두 분이서 이 요양원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이바라키에 하나가 있고 경주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주와 이바라키에 이 요양시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이 경주에 있는 요양시설에서는 저희 할머니와 같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 해방 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받았던 여러 이제 한국인들이 받았던 핍박들이 이제 이분들이 일본인이란 이유로
많이 이분들한테 그랬겠죠. 돌아갔었죠. 이제 그런 네. 여성분들을 이제 보호하는 시설로 사용이 되었던 그런 곳이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또 이바라키에서 경주로 가서 또 경주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주에 있는 그 일본인 할머님들과 또 이제 그곳에서 좀 대척점으로 많이 화자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을 또 네. 만나게 되고 또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친구가 계시는 그 민북마을에 있는 이주한 할머님들의 이야기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할머님들을 계속 만나러 가게 된 프로젝트가 바로 이 리무브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조사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해서 진짜 많은 걸 알아낸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최찬숙 작가님의 엄마도 모르셨을 것 같은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이걸 엄청 많이 알아냈잖아요. 그럼 이 알아낸 얘기에서 1번 무엇을 느꼈고 2번 그래서 뭘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의 전반을 하면서 네. 느낀 지점들은 일단은 할머님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알지 못했던 역사고 또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인데 이것들이 처음에는 아무리 저의 친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전쟁 2차 세계대전이라는 우리가 겪지 않은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 점점 좀 뭐랄까 나의 이야기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들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먼 이야기들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느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기 위한 영상 작품들을 그리고 인터뷰를 담은 작품들 그리고 책들 이런 것들을 작업에 녹이게 되었습니다. 이거 리무브는 영상 작품이군요. 네, 영상 작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할머님들의 인터뷰 시간들을 기록한 설치 작품도 있고 그리고 책으로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책으로도 되게 재밌겠어요. 이거 다큐멘터리 같은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최찬숙 작가님이요. 또 다른 작품들도 얘기를 해보자면 광복 80주년을 맞은 영상 설치 작품 믿지나를 전시하셨는데 이 작품이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서사를 다룬 작품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리무브 조사하다 나온 그 얘기가 여기까지 번지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정말로요? 네네. 어떻게 만드셨나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주에 있는 이 일본인 요양원. 요양원 이 요양원에서 사실 이게 국가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 기금으로 운영을 되는 곳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곳에서 사실 제일 많은 어떤 쟁점들이 되는 것이 뭐 일본과 한국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약간 정치적 이슈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좀 등장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고 또 일본 안에서도 이제 이 한국에서 핍박받은 일본인 여성들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이렇게 해방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또 얘기를 하는군요. 네, 일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일본인 여성들을 한국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감찰같이 언론에서 이렇게 취재를 오기도 하고 이제 의심에 찬 눈초리로 취재를 항상 해간다는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정말 이게 어떤 전쟁이 가져온 어떤 여러 폐해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정말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이고 이제 우리는 그런 정치적 이슈와 전혀 무관하게 사람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되게 강력하게 이제 그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계신 나눔의 집에 가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좀 관련 할머님들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지점이 이제 할머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어떤 증언자로서 의무감을 갖고 계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본인의 가장 평생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점에 있어서 많은 피로감들
그리고 카메라가 꺼졌을 때의 어떤 토로하시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좀 이 할머님들을 대상화하는 데서는 벗어날 수 없겠다라는 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작업으로 풀지 않고 있다 굉장히 좀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2017년에 그 서울대학교 정진성 연구소에서 네네. 이 100년 이후에 그 전쟁 기록 문서들이 이제 다 기밀 문서들이 풀리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증거 물품들을 이제 모으는 대대적인 좀 자료 조사들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뭐 적십자라던가 그리고 군사기밀 문서들을 직접 현지에서 수집하시고 번역하시고 조사하시는 이제 대대적인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그 와중에 좀 예술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그 증거 목록들을 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당시에 미얀마에 끌려간 조선인 여성 20명에 대한 기록들이 그 전체 증거 목록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있고 심지어 그것들을 기록한 증언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무도 내가 거기 있었다고 증언하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내가 거기 있었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이 미얀마에 계셨던 분들은 아무도 증언자가 없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렇게 증언자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믿지나라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네요. 더 맞아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규명, 더 많은 네,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최찬숙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 역사적 인물들을 공부하시고 수집하시고 또 재해석하시지만 그 역사적 인물들이 역사의 주역이었던 인물들이 아니라 역사에 의해서 피해를 본 인물들이잖아요. 이러한 활동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음, 좀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제가 막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제 삶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좀 자연스러운 어떤 경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로들이 아까 어떤 우연의 연속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온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에 좀 일종의 무게를 달아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작업을 하면서 좀 아직 이 역사의 무게를 만들어가는 것은 또 어떠한 음, 의도에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질문들 아니면은 생각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오늘 저도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음악 잠깐 듣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우재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깊은. 박우재의 깊은 함께 들으셨습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현대미술 작가 최찬숙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2021년에 큐비투 아담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 작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땅과 몸, 소유의 문제를 조명하셨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큐비트 아담 같은 경우는 이제 큐빗은 퀀텀 비트라고 이제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빗을 말하고 이제 아담은 뭐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최초의 사람 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인 제목이고요. 아까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할머님이 정말 이제 보고 싶은 친구분이 한 분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 접경 지역 DMZ라고 하죠. 지금 접경 지역에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사람이 산다는 거를 이제 몰랐고 네. 거기에 어떤 마을들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다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좀 흥미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이 접경 지역에 생겨 있는 이제 민북 마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돼서 이제 그곳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 이제 판문점 쪽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60년대 후반에 이제 서로 이제 북한은 남한에 보여주기 위해서 선전용 마을들을 약 112개를 지으면서 생긴 마을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아무래도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곳에 살 사람들을 이제 이주자들을 모집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신 할머님들이 계신데 이제 이 민북마을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호주제도 있고 이제 어떤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이 할머님들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들을 인정받지를 못하셨어요. 아하, 예. 네.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좀 이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역사가 이제 어떻게 일어난 건가라는 생각들을 좀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그걸 공부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거네요. 네, 이 민북마을 대표적으로 땅의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경작권만 네, 있고.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난 거군요. 네. 그래서 땅의 소유권은 뭔가요? 이게 최찬숙 작가의 정의. 땅의 소유권은 무엇입니까? 이게 좀, 아파트인가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 할머님들을 이제 계속 매번 뵈면서 네. 이렇게 할머님들은 이렇게 주로 이제 고생담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뭐 밭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그 밭에서 경작하시면서 있었던 고생담들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어느 날은 문득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증언같이 들리고 마치 소유하지 못한 땅을 계속 이렇게 확증하고자 하는 약간 하나 일종의 이게 약간 문서화가 되는 어떤 증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땅 문서나 아니면 이제 매매 문서 이렇게 납작한 종이 위에 우리가 토지들을 거래하고 있지만 좀 다른 종류의 소유의 방식을 할머님들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정말 내 거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게 과연 이렇게 지금의 어떤 시스템 아니면 이제 체제 안에서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을 위해서 칠레의 국제 전파 망원경 기지도 가셨고 또 구리광산도 직접 찾아가셨다는데 이런 장소들이 촬영 허가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요? 맞습니다. 이 칠레에 가게 된 것은 이제 이 민북마을이라는 지역 자체도 사실은 이제 남한 정부, 북한 정부가 서로 자신들이 차지한 땅의 어떤 우위성들을 선보이기 위한 네. 어떤 표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찾다 보니까 이 칠레의 알타카마 사막 안에 이 소유의 어떤 전쟁들로 얼룩진 곳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찾아가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촬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외국인인 부분도 있었지만 좀 여성이라는 이유가 가장 좀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칠레의 최대 구리 광산인 이제 추키카마타 같은 곳은 이제 남성의 도시, 광부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좀 여성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작가, 남성 작가 그리고 남성 작가의 아버님까지 동원해서 같이 뭐 미팅을 하고 그래도 이제 다음 날 연락이 없고 약간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좀 겪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았던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무슨 뭐 도둑도 맞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차 안에 촬영 장비들이 있었는데 이제 유리창을 깨고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파망원경 기지 같은 경우는 이게 해발 5,000m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 검진이 필수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것이었는데, 건강검진. 네, 이제 당시에 또 워낙 좀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있었다 보니까 그게 한 번에 통과가 안 되고 뭐 네. 여러 번 좀 했었어야 됐고 이런 이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끈기로 촬영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촬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촬영을 하지 못하고 지냈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작업을 하는데 또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완성한 작품이 큐비투 아담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땅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땅이란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절대 어떤 사람의 어떤 이게 소유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굉장히 생명체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실질적으로도 모든 생명의 어떤 토대가 되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재화로 다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강한 의문. 이게 과연 옳은가 정당한가라는 네. 생각이네요. 참 이 역사적으로 복잡하고 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품화를 많이 하시고 그 과정에 거기에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니네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주제를 어떻게 찾으시나요, 매번? 음, 매번 사실 제가 주제를 찾으러 이렇게 다니지는 않고, 네. 좀 이야기들 속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만나다 보면 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파생되는 형식으로 좀 작업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제 삶의 어떤 경로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좀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숙 작가님의 작품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내년 2월 22일까지 여기서 특별전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홍콩에 있는 M+ 뮤지엄, 그리고 독일의 네. 체카엠이라는 이 세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시인데요. 네. 저는 이곳에서 더 텀블이라는 작업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더 텀블. 네. 네. 어떤 건가요? 더 텀블은 텀블위드라는 이제 식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제가 그 큐비트 아담을 만들게 된 그 배경이 되었던 그 알타카마 사막 안에서 사실 굉장히 제가 눈여겨봤던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이 식물이 서부 영화 보시면 이렇게 서부 영화 배경으로 이렇게 굴러다니는 약간 먼지 뭉치 같은 오, 네네네네. 그 회전초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식물이 좀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1년초 식물인데 자기가 이제 성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스스로 이제 절단면을 뿌리 쪽에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일정 세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탁 꺾여서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씨를 퍼뜨리는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고, 네. 그리고 항상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이제 그런 식물이라서 외래종이기도 하고 침입종으로 분류돼서, 사실은 이제 뭐 아리조나나 이제 사막지대에 이 회전초들의 어떤 무리가 바람과 함께 막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마을 전체가 덮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위협적인 또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식물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스스로의 뿌리를 좀 끊어내고 이제 바람이 왔을 때 이제 몸을 던져서 생존을 해 간다라는 약간 그런 전략들이 좀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과도 이주민인가요?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리나요? 그런 부분보다도 좀 그래서 그 식물들을 좀 이제 또 찾으러 이제 제가 아리조나에서 이렇게 좀 리서치를 다녔고, 네. 그러면서 느끼게 된 점들이 이제 이 식물의 어떤 이 굴러다님,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이런 형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렇게 좀 매 순간 되게 넘어지는 것 같이 예, 느껴졌어요. 그래서 음.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작품에 녹여서 예, 담은 것이 더 텀블이라는 작업입니다. 더 텀블. 네. 야, 이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ACC 개관 10주년을 맞은 전시 봄의 선언이라는 전시인데요. 물론 관람료는 무료고요. 자본세, 식민주의, 비인간 등을 주제로 하는 여러 작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전시인데 여기에 이제 최찬숙 작가님이 더 텀블 버전 2025라는 작품으로 참여를 하신 겁니다. 이 회전초라는 식물 참 재밌네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무슨 그 보안관 영화에 네, 나오는 네. 거로만 생각했지 이 식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무엇이 있는가는 뭐 잘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와중에 12월 6일에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더 텀블이라는 작업이 총 3부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더 텀블이라는 작업이었고 이제 제가 이 회전초를 이제 찾으려고 이제 아리조나에 리서치를 다니면서 좀 알게 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 또한 이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제 역사적 사건들이고 이제 그것들을 담은 이야기가 더 텀블 2부작이었던 올데파리였고 이제 이 세 번째가 더 텀블 투 더스팅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퍼포먼스 형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더 텀블 같은 경우는 이 연주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홍유진 음악 감독께서 맡아주셨는데,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음악 자체가 이 더 텀블 위드 이 회전초라는 식물을 굉장히 음악적으로 잘 풀어서 예, 보여주신 음악이었고, 네. 사실 이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굴러감, 우리가 매 순간 이 넘어짐이 예, 마치 이 먼지를 털어가는 과정처럼 예, 관객들과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를 좀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회전초 보면서 본인을 너무 투영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실제로 네. 그 회전초들이 이렇게 무리로 이제 바람에 휩쓸려 다니다가 예. 걸리는 곳이 대부분은 펜스예요. 이런 철조망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잔뜩 쌓여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멕시코와 뭐 미국의 국경지대에 그 국경지대를 넘는 이주민들은 네. 항상 이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게 되는 거죠. 마치 넘지 못하고 예, 저렇게 걸려 있는 어떤 회전초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 본인의 모습을 투영하는 경우도 예, 많이 있습니다. 걸려 있는 거에서 또 슬픔이 있군요. 회전초는. 그럴 수 있죠. 예. 네. 재밌습니다. 또 어떤 작품 준비 중이십니까? 현재 저기 진행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면요. 아, 지금은 네. 2021년에 이제 큐비투 아담이란 작업을 네. 아까 말씀하신. 네, 제가 이제 정재일 음악 감독님과 함께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리서치를 하면서 찍었던 어떤 사진들 그리고 사진과 정재일 음악 감독님의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을 예, 준비했고요. 그래서 그게 곧 출간을 좀 앞두고 있어서 네, 그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도 잘 하시고 오디오북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얘기가 좀 퍼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최찬숙이라는 작가의 어떤 미술 세계에 대한 정말 많은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작가로서의 목표나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작가로서의 어떤 소망을 말씀드리면 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해서 네. 예, 좀 건강한 작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작가로 남는 것이 예, 저의 소망이자 좀 작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건강함이라면 어떤 정신세계의 건강함입니까? 네, 그게 뭐 사실 몸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네. 네, 좀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작품으로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 저 자신의 어떤 정신적 건강들 그리고 몸의 건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작업들을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현대미술 작가 최찬숙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